자,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책을 펴시고 1번 문제부터 한번 OX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서 또는 정책 문제를 구조화가 잘 된 문제, 어느 정도 구조화된 문제, 구조화가 잘 안 된 문제로 분류한다. 맞죠? 321페이지입니다. 정책 문제에 있어서 문제 구조화에서 구조화가 잘 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분석가는 전통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맞죠? 3번.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에서 문제 구조화는 상호 관련된 네 가지 단계인 문제의 감지, 문제의 정의, 문제의 추상화, 문제의 탐색, 이거 틀렸다고 그랬죠? 순서를 바꾸면 문제의 감지, 문제의 탐색, 문제의 정의, 문제 구체화. 정책 분석에 있어서 문제 구조에서 문제 구조 방법으로는 경계, 분류, 가정, 계층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방법들 조금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이제 5번이 우리가 지금 안 배운 것 중에서 일단 한번 5번 보면 상황에 대한 정보 획득, 정책 실행의 수행, 협상이나 타협, 제언이나 회피 정책에서 환경의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대처 방안 중 소극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거. 지금 딱 봐도 소극적인 방법은 어떤 거야? 회피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 6번 문제는 65페이지 우리 어떤 거 요약집 65페이지 한번 볼까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 방안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앞까지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한번 봅시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어? 모형이나 이론을 개발한다든가 충분한 정보를 획득한다든가 그 다음 정책 델파에 집단 통일한다든가 그 다음 상황 자체에 대해서 통제한다든가 이런 게 있죠. 근데 소극적 방법으로는 보수적 접근법을 쓴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중복성, 그 다음 민감도 분석을 한다든가.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보는 거야. 변수. 이를테면 비가 온다 그럴 때 30mm 왔을 때 40mm 왔을 때 이런 것들을 바꿔보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이런 것들을 민감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해요. 그 다음 중복성 같은 건 우리가 타이어가 마모되거나 터질지 모르니까 항상 뭘 갖고 가? 스페어 타이어 갖고 다니죠.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뭔 일어날 때. 그 다음 보수적 접근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최악의 경우가 생겨날 때를 대상해서 접근을 하는 거야. 이런 건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것은 뭐든지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 6번은 그런 문제인데 6번은 뭐가 틀렸어요, 쌤? 6번 민감도 분석, 이론 개발, 정책 델파의 정보 충분한 은이 빠졌네요. 정책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불확실성의 적극적 극복 방안에 해당한다. 뭐가 하나 들어서 빠졌어? 틀렸어. 민감도 분석이죠. 민감도 분석 어디에 속한다? 소극적인 것에 속한다. 이건 조금 나중에 청킹으로 조금 외워야 됩니다. 이런 부분. 불확실성에서 대처 방안. 그렇죠? 다음 7번은 한번 풀어봐. 조건부 확률과 교차 영역, 영향 행렬의 적용, 익명성 보장과 반복, 통제된 완료와 응답의 통계 처리, 다음 전문가 합의 중에서
합의 중에서 델파의 기법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 이건 조건부 확률과 교차 영향 행렬이라고 그랬죠. 8번.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다 합리적인 아이디어를 만들려는 시도이며, 정책 대안의 예측 결과뿐만 아니라 정책 대안의 창출 개발에도 개발 창출에도 사용된다. 맞고.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의사소통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반복. 맞죠? 10번. 미래 예측을 위한 일반적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통계 분석을 활용하는, 지금 통계 분석을 활용해, 물론 먼 미래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통계 분석을 활용한다 그랬어? 아니면 추측한다 그랬어? 그렇죠? 전문가의 추측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질적 방법이야. 질적 방법. 다시요. 자,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고 이야기한다? 통계, 그렇죠. 질적 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통계적 분석. 그렇죠. 주관적이면 질적 방법이라고. 저기 봐봐. 쌤 55페이지 보시면 쌤 통계적이란 말은 객관적이란 뜻인데 주관적이고 판단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델파이 기법 제일 위에 전통적 델파이 기법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전문가 직관에 의존하는 주관적이다. 자, 주관적이지만 적시성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관적인 기법이죠. 자, 상당히 거기 직관적, 주관적 예측 기법에 속하죠. 그 다음 11번은 어떤 부분이 틀렸어? 맞죠? 11번 다 추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12번 정책 분석 기법에서 교차 영향 분석은 불안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모형 내의 파라미터 변화.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까 민감도 분석이죠. 파라미터 변화에 따라서 이야기되는 건 민감도 분석이다. 이거 끝나고 이 OX 끝나고 한번 민감도 분석이라는 걸 좀 봐두면 좋겠죠? 다른 건 다 했으니까. 자, 13번 정책 분석 기법에서 칼드익스의 기준은 전통적인 비용 편입 분석이 기초가 된다. 맞죠? 정책 분석 기법에서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이다. 자, 이런 건 간단히 그냥 이름만 알아두기 위해서 52페이지 봐봐. 52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52페이지 보니까 자,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이라고 돼 있죠? 52페이지 제일 위쪽에 봐봐. 제일 위쪽에 추세 연장에 대한 기법이라고 돼 있죠? 쌤, 자기 봐야 돼. 요약 52페이지. 쌤, 요약본. 52페이지. 자, 거기 5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뭐라고 돼 있어? 추세 연장 기법이라고 돼 있죠? 시계열적 예측, 추세 연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밑에 자, 시계열 예측에 의한 기법 중에 대표적인 거 제일 위에 뭐가 나와 있어? 선형? 그렇죠. 선형 경향 추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책의 14번 문제 정책 분석 기법으로 추세 연장에 의한 예측에서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선형 경향 추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책 분석 기법에서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분석 모형에는 상황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아까 상황이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그랬죠. 전부 다 거기 있는 모형들은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체크만 하고 넘어가 봅시다. 54페이지. 자, 우리가 요약본 54페이지 제일 밑에 보니까 의사결정나무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 지금 확실한 상황입니까? 불확실한 상황입니까? 불확실한 상황이라 그랬죠. 그 다음, 비용 편익 분석에서 재화에 대한 잠재 가격의 측정 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자,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재화에 대해서 어떤 거고, 시장 가치가 가격으로는 못할 때는 잠재 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잠재 가격으로 할 때는 과대하게 하거나 과소하게 하니까 실제 가치로 훼손할 수도 있겠죠. 17번. 비용 편익 분석에서 내부 수익률은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거 여러 번 나왔죠. 18번. 비용 편익 분석에서 칼도 힉스 기준은 재분배의 편익. 우리가 재분배의 편익이라는 건 형평성 문제인데 칼도 힉스는 형평성 문제에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칼도 힉스 기준은 자, 잘 사는 사람들이 10명이 1000만 원을 더 벌게 돼 있어. 못 사는 사람이 100명이 이를테면 900만 원을 못 벌게 됐어. 그래도 사회는 더 개선됐대. 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00만 원이 더 나아졌죠. 그럼 칼도 힉스는 개선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평성 측면에서 보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되는데 공평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러죠. 그래서 칼도 힉스 기준은 전혀 그러면 칼도 힉스 기준이 이렇게 됐을 때 잘못됐다고 해야 형평성의 기준이 될 건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야. 개선됐다고 본단 말이야. 자, 그 다음 19번.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정책 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사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의 것도 포함된다. 정확히 써져 있었죠. 20번. 편익 비용 비율, 생산성 지표,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중에서 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타당성입니다. 평가는 비용 편익 분석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산성 지표다. 그렇죠?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편익 비용 비율. 그렇죠? 또는 비용 편익 비율 이걸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21. 비용 편익 분석은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그랬죠. 왜?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바꾸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다고 그랬고. 22번은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정책 대안을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인 화폐 가치로 바꾸어 측정하기 때문에 거꾸로 다시 말하면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비교할 수 있다 이래야 되겠죠. 23번. 비용 편익 분석은 미래의 비용과 편익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하고 비용 편익 분석은 편익의 현재 가치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편익이 비용보다 더 높아지면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고 그랬죠. 비용 편익 분석은 총 비용에 비해 총 편익이 큰 정책이 당연하죠. 26번. 비용 편익 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한다. 맞고.
비용 편입 분석은 적절한 할인율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 맞죠? 자, 비용 편입 분석 왜 그렇다고 그랬어? 일반적으로는 시장의 이자율로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존재한다고 그랬죠. 공공정책 부분에서는. 28번 비용 편입 분석은 추정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낮을수록 현재 가치가 크게 평가되며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그렇죠? 자, 비용 편입 분석은 공공투자 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서 비교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다른 사업 간에도 정책 우선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비용 편입 분석은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 가치는 높아지게 되며 비용 편입비가 아까 비용 편입비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 맞죠? 자, 31번은 뭐가 틀렸어요, 쌤? 비용 편입 분석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에 틀렸죠? 형평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형평성은 대응성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 대응성. 자, 비용 편입 분석은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돼야 한다는 가정. 아까 맞죠? 기회비용에서 이야기된다. 자, 거기 이 DA 분석 자료 표락 기법이라고 그러는데 자료 표락 기법 AHP 그렇죠?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하고 그럴 때 쌤 33번하고 34번은 바꿔줬어요. 이걸 다 이야기하면 좀 어려워서 자 여기 봐봐요. DA 분석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볼 필요 없고 AHP 방법은 대안을 선택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게 왜 알아둬야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어요. 이 타 분석, AB 타당성 분석할 때 활용하고 있는데 63페이지 한번 봐봐요. 63페이지. 63페이지 거기 계층화 분석법이란 게 있죠. 이건 좀 알아둬야 돼서 지금 하는 겁니다. 계층화 분석은 자 63페이지 쌤 63페이지 제일 밑에 AHP라고 돼 있죠. 제일 밑에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돼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70년대 개발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측하는 기법이고 그쵸? 나머지는 뭐 체제 이론 플러스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다. 제일 밑에 보면 이 기법은 전체의 대안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대안을 분석을 위한 계층 구조로 분류한 후 두 대안씩 조를 만들어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한다.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한 장 넘기면 그 나와 있죠, 표로. 쌤 그림 그려보면 좋죠, 일단은. 거기 대안 1하고 대안 2, 대안 3이 있잖아. 그러면 기준 1이 뭐냐면 이를테면 기준 1이 어떤 거다? 실행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이 기준 1이고 기준으로 따지면 A 대안하고 B 대안 1하고 대안 2의 실행 가능성을 먼저 비교해봐. 그 다음 대안 1과 대안 3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고 대안 2하고 대안 3하고 실행 가능성을 또 비교하면 다, 세 개 다 이렇게 비교하겠죠. 그래서 기준 1에서 보니까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는 대안 1이 제일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준 2에서는 어떤 거다? 아무래도 뭐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주민 만족도가 있다 그래봐. 주민들에게 이를테면 도로를 세울 건지 아니면 스키장을 세울 건지 목욕탕을 세울 건지 공중목욕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풀장 이걸 세울 건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는 병원을 세울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 뭐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들을 기준 이에 있어는 이 주민의 만족도 수준에서 재보는 거야. 주민이 이에서 보니까 주민이 기준 2에서도 병원 세우는 게 1위야 그냥. 대안 1위 그 지역에 병원 세우는 거. 대안 2가 이제 스포츠 시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배드민턴 뭐 이런 스포츠 시설 세우는 거. 대안 3이 뭐 이를테면 어떤 거라 그럴까 도로 같은 거 확대시키는 거 이렇게 있다 그래봐. 그럴 때 방금 전부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는 것을 뭐라 그래?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그래. 이게 우리나라에 어디에 쓴다고? 에타 분석. 예비 타당성 분석에 이게 AHP가 쓰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쌍대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만 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만 알면 돼, 내가.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그냥 이 시험에 나온 건 만약에 정의 정도로 나오겠죠. 기준을 놔두고 1대1 쌍으로 비교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계층화 분석법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로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거짓말하지만 이것도 7급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던 유일한 문제. 몇 년 동안, 8년 동안 한 문제 나왔어요. 8년 동안 한 문제. 넘어가 됩니다. 그 다음 Q 방법론. 주관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기법이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 36번. 전문가들이 주관적 요인을 실험하기 위한 기법은 뭡니까? 전문가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까 전문가들을 모아서 이야기한 무슨 기법? 그리스의 도시 이름에서 따온 거? 델파이, 그쵸? 자, Q 분류법은 좀 복잡한데 질문지를 던져서 거기 있는 것처럼 질문지를 던져서 이를테면 자, 어떤 사람들 어떤 대통령 좋아하느냐, 뭐 어떤 점에서 좋아하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고 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Q 분류법. 자, 이건 역시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다음 쌤들이 원하면 어떤 것 정도에서 그렇죠? 원하시면 우리 밴드에다가 간단하게 이것에 대한 사례 하나 정도만 올려놓을게요. 사례 올려봤자 이거 시험에도 안 나온 거라 그냥 빼버렸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서. 자, 그 다음 이제 37번 문제는 우리가 풀었죠. 38번부터는 조직 목표에 대한 부분이야. 우리가 아직 안 했어요. 선생님, 조직 목표 부분은 여기 한번 봅시다. 아까 흐름상 빼먹은 부분이 하나 있죠? 목표가. 50페이지. 요약본 50페이지 보면 정책 목표가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밑에 있는 목표 변동이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다가 목표의 변동 부분이 나온다. 그렇죠? 특히 목표 전환, 목표 승계, 목표의 추가, 목표의 확대 축소, 목표의 비중 변동. 자, 이런 걸 예시로 들어서 나와요. 예시로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먼저 목표의 자, 거기 한번 쭉 읽어보면 알고 전환이라는 건 뭡니까? 상위 목표, 최종 목표보다는 하위 목표를 우선시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목표 전환. 또는 수단의 목표와 목표 대치, 목표 전도, 목표 도치, 수단의 목표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목표 대치는 원래 설정한 1차적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2차적인 것에 집착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목표의 전환 또는 목표 전도, 특히 이 발생하는 원인은 머튼의 동조과잉, 미첼스의 과도의 절책, 셀든에게 할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목표에 뭐가 된다? 전환이 된다. 자, 음주운전 단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주운전 단속은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안전운전, 그렇죠? 두 번째가 뭐 목적이자 수단이 되겠지만 안전운전하는 거고, 두 번째가 최대한 많이 뭐 해야 되겠어? 음주를 적발해서 다시 음주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주에 대한 적발 건수를 높이는 것이 수단이 되겠죠. 수단이자 두 번째 목표 정도 되겠죠. 나갔으면 적발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조그만 음주도 잡아내야 그다음부터 안 할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거 봐봐. 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교통경찰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A 장소에 있어야 돼, B 장소에 있어야 돼, C 장소에 있어야 돼. 이게 먼저니까 여기에 있어서 미리 보인다. 저 교통순경 보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교통순경들 보통 어디에 있어? 비의 숲 속에 숨어 있죠. 이들은 안전운전이 목적이 아니라 뭘 하는가? 건수 올리는 게 목적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을 목표 전도, 목표 수단이 도취됐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장학을 하는 이유는 교사와 학생 또는 교사의 수업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해. 그렇죠? 또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교사 평가는. 근데 교사들이 평가에만 집중해서 다 자유시간 가자. 나 지금 뭐 이번에 장학사들이 평가한 거 다 준비해야 돼. 니네들 장학시간 그럼 뭐야? 첫 번째가 뭐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위해서만 하고 있죠. 이럴 때 목표가 전도됐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목표가 수단이. 그다음 목표, 그걸 전환이라고 이야기하고, 목표가 승계되는 거. 이제 목표가 달성했어. 이제 달성했거나 달성할 수 없을 때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한다? 목표 승계. 그래서 거기 루즈벨트 대통령이 소아마비 치료를 했던 작업을 사회복지 작업으로 바꾼 거야. 소아마비 요즘 다 웬만큼 다 줄어들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 결핵, 특히 결핵 퇴치. 요즘 결핵 걸린 사람 거의 없잖아. 우리나라도 최근에 또 조금씩 발생한다 그러는데 거의 한 8, 90년대는 완전히 제로였죠, 거의. 그럼 결핵 퇴치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다른 걸로 바꾸겠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거기 암 치료 사업으로 바꿨어. 이걸 목표의 승계라고 그런다. 자, 그다음 목표 다원화 말보다 목표가 추가된 거야. 목표가 추가된 거. 대학이 원래는 학문의 축인데 영리행이 더 추가됐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목표를 확대하는 거. 대표적으로 월드컵 축구 대표가 16강 진출이 목표였는데, 더 확대해서 8강 진출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확대고. 목표의 비중 변동은 목표가 있었는데 비중이 바꿔진 거죠. 원래는 더 큰 비중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가고 다른 것이 더 큰 비중이 되는 거. 그렇죠? 자, 예를 들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했는데 보니까 활성화되면 고용 증대가 되겠다 해서 활성화의 목표를 두고 고용 증대는 그 뒤에 이렇게 비중을 뒀는데 나중에 고용 증대가 너무 싫어요 하니까 고용 증대가 더 비중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비중의 변동이라고. 그러면 거기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38번 문제. 다시 돌아와서. 자, 38번. 조직 목표 변동에서 원래의 목표가 다른 목표로 전환하는 건 목표의 대치 또는 전환이다. 아까 목표 전환을 부르는 거 굉장히 많았죠? 조직 목표 변동에서 목표가 달성되었거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아까 그렇죠? 뭘로 바꿔진 거? 우리가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암 치료를 바꿨다고 그랬죠? 이런 건 목표의 승계다. 계획이 없어지니까 암 치료 바꾼 거. 조직 목표 변동에서 동종 목표 수 또는 이종 목표가 늘어난 목표 추가 맞죠? 조직 목표 변동에서 동종 또는 이종 목표 수가 범위가 줄어든 목표 축소 맞죠? 당연히 이거. 조직 목표 변동에서 미치에스의 과대 절책은 목표 아까 미치에스 그 다음 뭡니까? 머튼의 동조과잉 셀젠에게 할거주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목표의 전환.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정적이야. 부정적. 그렇죠? 과두제의 철칙은 우리가 차례 삼각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렇죠? 그러면 원래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이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과두제의 철칙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 43번. 조직 목표에서 목표의 다원함이 목표의 확대는 기존 목표의 새로운 목표가 추가되거나 기존 목표 범위가 넓어지는 건 맞고, 조직 목표에서 44번 틀렸어. 이건 답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설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없거나 애초에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경우. 그렇지, 목표의 승계라고 그랬죠. 얘는 목표의 전환이라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낸단 말이에요, 문제는. 자, 그 다음 목표의 대치는 아까 목표의 전환과 같은 말이었고 맞고, 46번도 자, 공식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추구하는 목표로 비공식 목표이다. 운영상 목표는, 운영할 때 목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원래 목표가 있고 쭉 운영해 보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겠어. 그럴 때는 보통 공식적으로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설정된 목표가 많이 있죠. 자,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협동을 해야 되겠어. 조직원들의 협동, 이런 것들은 앞에 공식적으로 제시된 거 아니잖아. 그렇죠? 이 조직원들이 협업을 해야 되겠어. 그럼 공식적 협업은, 조직원들의 협업은 비공식적으로 정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건 좀 의미가 없는 말이니까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자, 여기가 정책 분석이었어요. 자, 정책 분석에서 지금 할 건 복잡한 분석 기법 절대 알아둘 필요가 없다.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하면, 정책 분석에서 꼭 알아둬야 될 거, 정책의 구조와 이거 알아둬야 된다 그랬죠? 그쵸? 정책 분석의 정책에서 구조화는 어떤 거? 원래 정책 분석의 구조의 정의점도 알아두고, 그 다음 절차, 아까 문제를 감지하고,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문제를 구체화한다. 이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 문제를 구조하는 기법 또는 방법으로는 경계 분석, 그 다음 그렇죠, 계층 분석, 분류 분석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 구체화한 뒤에 정보를 뭐 하게 된다? 정보를 우리가 구체화해서 인지해서 분체했다고 그러고,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추세를 보는 방법. 그렇죠? 시계열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쭉 보는 방법. 그 다음 회귀 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라든가 이렇게 이거일 때는 이거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인과관계 분석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통계적인 뭐가 있어요? 자료들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몇 년도는 얼마나 있고 몇 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없어 아예. 2040년대 학교가 줄어들 건지 대규모될 건지 크게 소규모될 건지 정책이 전혀 없어. 그럴 때는 주관적인 견해, 주관적인 생각들을 모아보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럴 때 여기에 대표적인 게 아까 시계열 추정 방법으로서 선형 추정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선형적으로 계열을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 인과관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회귀분석이라든가 의사결정 나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고, 그렇지만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고, 주관적 방법에서는 시험에 델파이 기법이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걸 약간 바꾼 정책 델파이 기법이 있고, 특히 또 하나가 있다면 뭐였다 그랬어? 브레인 스토밍, 이게 있다. 그런데 이것도 거의 안 나오고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 다음 정책을 탐색해서 대안을 마련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안이 A 대안, B 대안, C 대안이 나왔단 말이야. 도로 문제라면 도로에 뭐 한다? 도로 크기를 정하고 또는 뭐 10부제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대안들을 비교하고 선택해야 되겠죠. 비교 선택하는 데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어. 경제적인 대안이 제일 좋겠고, 또 아무래도 경제성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효과가 가는 그런 대안이면 좋겠어. 그런데 그런 공평성의 기준이 뚜렷하게 누가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거 기준보다는 어떤 것으로 주로 효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거는 뭐가 있다? 이건 이제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BC 분석이다. 그렇죠? 비용 효과 분석. 이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자, 당연히 정책을 구조할 때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어떤 이 문제를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다시는 이를테면 안전사고는 없어야 된다. 안전사고를 목표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목표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다. 그런데 지금 이 흐름 속에는 안 들어가니까 지금 여기 빼놓고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결국 오늘 오전 3시간 한 게 이거 너무 아쉽죠. 그래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갑시다.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특히 비용은 어떤 거, 효과는 어떤 거,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비용은 기회비용을 쓴다. 편익은 일반적인 소비자의 편익 같은 거, 교용 같은 걸 주로 쓰지만, 자, 모든 것들은 그런데 뭘로 바꾼다? 화폐 가치로 바꾼다고 그랬죠. 뭐 할 수 없는 것조차도. 우리가 계량하기 어려운 것조차도 화폐 가치로 바꿔서 한다.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게 서로 간에 사업들이 전혀 다른 사업, 이를테면 댐 만드는 거하고 우리가 어떤 거하고 병원 설치하고 의료 행위하는 거, 보건복지하고는 전혀 뭐가 있습니까? 관련이 없지만 서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어떤 지역에서 자, 우리가 수자원을 위해서 댐을 만들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시설 만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돈이 완전히 많은 게 아니니까, 한정적이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현재 가치로 바꾼다 그랬죠. 특히 1년 사업은 현재 가치로 바꿀 수 없겠지만 단연도 사업은 다 현재 가치로 바꿔서 많이 비교를 하고, 그럴 때 자, 비교를 할 때 하는 방법으로는 3가지. 자, 순현재 가치법으로 비교할 수 있겠고, 그 다음 2번째는 내부 수익률법, 그 다음 자, 비용 편익 비율법, 3가지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그래서 수년제가치법이 너무 대규모 사업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 편입 분석을 부차적으로 사용해서 소규모 사업도 꼭 능률성 있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뭐 여기가 모든 것이 전부였어요. 모든 것이 전부. 그렇죠? 이해됐어? 그 다음 특히 뭐 수년제 가치를 바꿀 때 할인율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때는 할인율이 너무 크면 이 다음에 현재 가치를 바꾸는 것, 현재 가치 비중이 적어져서 장기 사업하는데 어렵죠. 거꾸로 할인율이 적으면 수년 현재 가치로 변환하는 가치가 커져서 장기적인 사업 같은 것에 유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만 이해해도 정책 분석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고 출제에 맞춰서 하시기만 돼. 출제에 맞춰서. 나오는 문제만 풀면 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비시 분석. 그것도 뭐 계산이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주관적 분석법. 델파이나 브레인스토밍. 이거 말고는 거의 나온 게 있어요? 없잖아. 여기 아주 대표적인 것들만, 네이처 대표적인 것만. 그것도 꼭 이걸 정확히 몰라도 풀 수 있는 것들이죠. 물론 요약집에 조금 자세한 이유는 이게 뭔지 정도는 궁금증은 해소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했다. 근데 다음에 이제 할 때는 이건 20분 거리도 안 되죠. 3시간 했지만. 그렇죠? 핵심만 조금 파보면. 자, 식사하시고 이제 정책 집행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읽어보시다가 어려우면 밴드에다 올려놓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떤 거 큐분리법을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큐분리법을 실제로 해서 이게 실제 사례 보면 쉽잖아. 실제 사례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이 아니라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